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다들 오셨네요. 오늘부터 저랑 같이 화폐금융론의 세계로 한번 제대로 떠나볼 텐데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전체 그림에서 어디쯤에 있는지 이거부터 딱 짚고 갈게요. 화폐금융론을 공부하는 건 말이죠. 마치 거대한 건물을 짓는 거랑 같아요. 나중에 배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복잡한 금융시스템, 이런 게 건물의 화려한 위층이라면 우리가 오늘 다룰 무엇이 화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뭘까요? 맞아요. 바로 건물의 가장 기초, 탄탄한 토대를 쌓는 작업입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위층은 그냥 무너져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금리가 왜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비트코인은 왜 아직 화폐가 되기 힘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내용은 정운찬, 김홍범, 김진일 교수님의 명조를 바탕으로 그 첫 삽을 뜨는 시간이니까 다들 집중 한번 해보자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가치 있는 게 정말 많잖아요.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멋진 예술품, 아니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쌀이나 소금 같은 것들까지요. 근데 왜 우리는 이런 걸로 직접 물건을 사지 않고 굳이 이 얇은 종이랑 금속 조각을 쓸까요? 왜 이것들만이 화폐라는 아주 중요한 직업을 갖게 된 걸까요? 이건 말이죠. 수많은 인재들 사이에서 오직 한 명의 취거를 뽑는 정말 치열하고 까다로운 취업 면접 과정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바로 오늘 우리가 그 궁극의 취업 면접 현장에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해 볼 겁니다. 화폐라는 자리에 지원한 여러 후보들을 앞에 딱 앉혀놓고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최종 합격 도장을 찍어줄 수 있는지 아주 날카롭게 하나하나 따져볼 거예요. 이 면접 기준만 제대로 이해하면 여러분이 경제 뉴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에 그렇게 목을 매는지, 왜 어떤 코인은 화폐가 될 수 있다 하고 어떤 건 아니라고 하는지 그 핵심을 딱 짚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면접 항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 바로 시장 수용성입니다. 용어가 좀 딱딱하게 들리나요? 근데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아주 직관적인 개념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화폐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장 수용성, 말이 어렵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걸 내밀면 누구나 어디서든 받아줄 거야 라는 사회 전체의 강력한 믿음, 딱 이거예요. 제가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시키고 10,000원짜리를 냈는데 사장님이 저희는 그거 안 받는데요? 라고 말하지 않을 거라는 그 확신, 바로 그게 시장 수용성입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말이죠. 이 믿음의 근원이 시대에 따라서 계속 변해왔다는 거예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아주 먼 옛날에는요, 쌀이나 소금처럼 그 자체로 먹거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실물 가치가 있는 상품이 돈이었어요. 이때 믿음은 그 물건 자체의 유용성에서 나온 거죠. 그러다가 금이나 은 같은 귀금속이 등장하면서 판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금을 장신구로 쓰는 것보다 이걸로 다른 걸 살 수 있다는 교환 가치에 더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일종의 사회적 약속, 즉 관습이 믿음의 근거가 된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지폐는요? 이 종이 쪼가리 자체는 사실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그쵸? 하지만 정부가 이건 10,000원의 가치를 가진다라고 보증하고 우리 모두가 그 정부의 말을 믿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수용성의 기반은 실물 가치에서 사회적 약속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의 신용으로 진화해 온 겁니다. 자, 시장의 믿음을 얻었다고 면접이 끝난 게 아니죠. 두 번째 테스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휴대성. 쉽게 말해서 들고 다니기 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정말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 아닌가요? 19세기 스웨덴에서는 커다란 구리판때기가 돈이었대요. 근데 이게 얼마나 무거웠으면 상인들이 시장 갈 때 지갑 대신에 손수레를 끌고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려고 손수레 끌고 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래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 되겠죠? 이처럼 휴대성은 거래의 편의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휴대성은 그냥 무게만 가볍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 대비 부피가 작아야 합니다. 왼쪽에 스파르타 사례를 보면 참 재밌죠? 이 사람들은 상업이 발전하는 걸 막고 군사 문화를 지키려고 일부러 무겁고 부피만 큰 철 동전을 화폐로 썼어요. 훔치기도 어렵고 불을 쌓기도 힘들게 만든 거죠. 반대로 옥수수나 석탄 같은 건 어때요? 그 가치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크니까 물건값보다 운송비가 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후보들은 휴대성 테스트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자,
다음 면접 항목, 인식성입니다. 이건 뭐냐? 척 보면 아는가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특별한 장비나 전문 지식 없이도 누구나 딱 보고 바로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만약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받은 돈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서 위조 방지 장치를 하나하나 뜯어봐야 한다면 어떨까요? 모든 거래 시간이 몇 배는 길어지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화폐는 모든 사람이 이건 10,000원짜리 맞네 하고 즉시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특징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인식성 테스트에서 다이아몬드나 루비 같은 보석들이 우수수 탈락합니다.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비싸면 뭐예요? 제가 받은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1캐럿인지 0.9캐럿인지 최상급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전문가가 감정해야만 가치를 알 수 있는 물건은 일상적인 거래에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애들은 화폐라는 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엔 너무 까다로운 지원자인 거죠. 자, 이제부터는 아주 중요한 3가지 특성을 한 세트로 묶어서 볼 겁니다. 이 셋은 서로 절대 뗄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화폐의 삼총사라고 부릅니다. 바로 내구성, 동질성, 그리고 가분성입니다. 이 삼총사가 왜 항상 같이 다녀야 하는지 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죠. 이들은 화폐가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도 그 가치를 안정적으로 보존하게 해주는 아주 핵심적인 물리적 특성들이에요. 첫 번째 총사, 매구성. 쉽게 말해서 튼튼해야 한다는 거죠. 옛날에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소금이 화폐였대요. 근데 비 오면 녹아버리잖아요. 가치를 저장하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달걀이나 생선처럼 며칠만 지나도 썩어버리는 것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돈은 가치를 오랫동안 보관하는 기능도 해야 하니까 쉽게 변하거나 닳아 없어지면 곤란합니다. 두 번째 총사는 동질성입니다. 이건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랑 제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는 빳빳한 쇳돈이든 좀 낡은 돈이든 똑같이 10,000원의 가치를 갖죠. 만약에 순도가 제각각인 금조각을 돈으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래할 때마다 이건 순도 99%짜리니까 더 쳐주고 저건 95%짜리니까 덜 쳐줘야겠네. 이러면서 저울 들고 다녀야 할 거예요. 정말 번거롭겠죠? 마지막 삼총사는 가분성, 즉 나눌 수 있는 성질입니다. 우리가 1,500원짜리 음료수를 사면서 50,000원짜리를 내면 거스름돈을 받아야 하잖아요. 이처럼 큰 단위의 화폐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어야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 슬라이드가 가분성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네요. 자, 여기 1kg짜리 금괴가 있다고 쳐요. 이걸 녹여서 100g짜리 10개로 만들어도 그 10개의 가치를 합치면 정확히 원래 1kg 금괴의 가치랑 똑같아요. 그쵸? 하지만 500만 원짜리 밍크코트를 가위로 10조각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조각들 다 합쳐봐야 원래 가치는커녕 그냥 쓸모없는 헝겊 조각이 되어버리죠. 이렇게 나눈 조각들의 가치의 합이 원래 전체의 가치와 똑같아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가분성 테스트의 핵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관문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오늘날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조건일지도 모르겠네요. 바로 가치의 안정성입니다. 앞에 있는 모든 테스트를 아무리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더라도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종 합격은 없습니다. 어제 5,000원 하던 커피가 오늘 갑자기 10,000원이 되고 내일은 20,000원이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과연 월급을 돈으로 받고 싶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쌀이나 라면으로 받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화폐의 구매력, 즉 물건을 살 수 있는 힘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면 아무도 그 돈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미래의 가치를 약속하는 모든 계약에서 이 안정성은 절대적이에요.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물가 안정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길고 험난했던 화폐의 취업 면접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면접관들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시간이에요. 과연 어떤 후보가 이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고 화폐라는 영광스러운 직책을 차지하게 되었을까요? 결과를 다 같이 보시죠. 시장 수용성에서 시작해서 가치의 안정성까지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7가지 핵심 자격 요건을 모두 통과해야만 비로소 진정한 화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돈은 바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치면서 검증되고 또 검증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화폐가 되기 위한 7가지 조건을 알아봤습니다. 근데요, 이건 그냥 시험에 나오는 경제 이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에게 세상을 보는 새로운 힘을 줄 겁니다. 이 7가지 면접 기준이라는 렌즈를 딱 장착하면 이제 여러분은 경제 현상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요. 요즘 새로 나온 이 코인은 과연 화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정부의 경제정책 뉴스를 보면서 그 뒤에 숨은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강력한 분석 도구입니다. 물론 화폐 금융론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한 것처럼 가장 기초적인 개념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나가다 보면 어느새 복잡한 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 세상을 훨씬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저랑 같이 계속 나아가 봅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